자, 그러면 자 1조 시간부터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1조 시간 해가 비치는 시간이 이제 동물의 생식과 식물의 개화 등에 영향을 주는데 동물과 관련된 거 한 번씩 읽어보면 될 것 같고 식물의 개화는 한번 보게 되면 장일식물이랑 단위식물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장일식물은 해가 길 때 빛의 길이가 길 때 꽃이 피는 식물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빛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연속적인 어둠의 길이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요 한 개 암기를 이 어둠이 넘지 않아야지만 꽃이 피게 되는 거고 이 어둠의 길이가 한 개 암기를 넘게 되면 꽃이 피지 않아요. 그래서 연속적인 요 암기의 길이가 한 개 암기의 전체 길이보다 짧게 되면 꽃이 피게 됩니다. 요 빛은 길게 안 쥐어주고 순간적인 빛만 비추어줘도 거기에 보통 섬광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짧지만 강한 빛을 비춰주더라도 얘는 이렇게 어둠이 잘리기 때문에 개화를 하게 됩니다. 자, 반대로 단위식물 같은 경우에는 빛의 길이가 짧았을 때 꽃이 핀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연속적인 어둠의 길이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연속적인 어둠의 길이가 요 한 개 암기를 넘지 못하면 꽃이 안 피게 되고 이 연속적인 어둠의 길이가 한 개 암기를 넘어야지만 꽃이 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연속적인 어둠의 길이가 빛에 의해서 섬광에 의해서 잘리게 되면 연속적인 빛의 길이가 요 한 개 암기보다 짧아지기 때문에 꽃이 피지 않게 됩니다. 요 한 개 암기는 당연히 식물마다 다르고 그래서 주어진 자료에 따라서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알겠나요? 네. 자, 그 다음에 빛의 파장, 해수면에서 깊이 들어갈수록 강한 빛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청색광이었어요. 그래서 적색광, 황색광, 청색광 순서대로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수심이 얕은 곳에서는 녹조류, 그 다음 중간에는 갈조류, 그 다음 깊은 곳에서는 홍조류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온도와 생물 볼게요. 여울을 보게 되면 추운 지방과 더운 지방의 생김새가 다른데 북극여울 몸집은 크고 말단부는 작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이 체구에 비해 작기 때문에 열 손실을 최대한 막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막여우 같은 경우 더운 지방에 사는 애들은 몸집이 작고 말단부가 크기 때문에 표면적이 체구에 비해서 넓기 때문에 열 발산에 용이해서 더운 데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식물 보게 되면 삼투압을 높여서 잘 얼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많이 만들어 놓은 녹말을 포도당으로 분해해서 삼투압을 높여서 어느 점을 낮춰가지고 겨울에도 얼지 않게 해줍니다. 알겠나요? 그 다음에 물과 생물 요거 한 번씩 읽어보면 될 것 같고 생활형은 서로 다른 생물종이라고 하더라도 생활하는 곳이 비슷하면 비슷한 형태를 갖는다 혹은 생활 양식이 비슷해진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동물 개구리, 악어, 하마는 수면 위로 숨을 쉬고 봐야 되기 때문에 수면 위로 콧구멍이랑 이제 눈이 나온 모양을 가집니다. 알겠나요? 자, 그럼 이제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체군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개체군이 뭐라 그랬죠? 같은 생태계에서 생활하는 같은 종의 개체. 그치. 요 포인트는 같은 종의 개체 집단입니다. 개체군은 같은 종의 무리를 개체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물학적으로 같은 종이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 개랑 고양이는 왜 같은 종이라고 안 하지? 다르게 생겨서요? 그렇지만 시베리안 허스키랑 그 다음 진돗개랑은 같은 종이기 때문에 교배에서 새끼를 낳죠. 좀 다르게 생겼지만 그렇지만 사자랑 호랑이는 서로 다르게 생겼지만 둘이 교배를 시키면 라이거 이런 게 나옵니다. 근데 둘은 다른 종이라고 하지. 생물학적으로 같은 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생명색체를 제외한 나머지 생명색체 획형이 같은 거. 획형이 같은 거? 교배할 수 있는 거. 교배할 수 있는 거? 그러면은 그 사자랑 호랑이랑 결혼해가지고 라이거가 나왔어. 그럼 같은 종이야? 걔는 생식 아주 정답이에요. 라이거는 생식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같은 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둘이 교배를 해서 새끼를 낳았을 때 그 새끼가 생식 능력이 있으면 같은 종이라고 하고 생식 능력이 없으면 다른 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자랑 호랑이랑 결혼해서 나타난 라이거는 생식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같은 종이라고 하지 않아요. 알겠나요? 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생식 능력이 있고 어떤 경우에 생식 능력이 없는지는 한번 조사해서 발표해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염색체 개수랑 관련이 있어요. 생식 능력이 있다는 얘기는 생식세포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생식세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항상 쌍으로 존재해야 되는데 쌍으로 존재하지 않는 염색체가 있으면 생식 분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식세포 분열이. 한번 조사해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제 개체군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개체군, 같은 생태계에서 생활하는 같은 종의 개체 집단을 개체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체군의 밀도에 대해서 배울 거고, 개체군의 생장 곡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고, 이 예시들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개체군의 생존 곡선에 대해서 배울 거고, 그 다음에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에 대해서 배울 거고, 개체군 내 상호작용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그래서 개체군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고, 그 다음 군집에 대해서도 배워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개체군의 밀도입니다. 개체군의 밀도, 정의를 기억하면 돼요. 일정한 공간에 서식하는 개체수입니다. 그래서 이 일정한 공간에 얼마나 많은 개체수가 사느냐를 개체군의 밀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개체군의 크기는 밀도로 나타내는데 개체군의 크기가 크다는 얘기는 밀도가 크다라고 생각해 줘도 될 것 같아요. 자, 개체군의 밀도, 대문자 D라고 표현하는데 개체군이 서식하는 공간의 면적에 얼마나 많은 개체수가 있느냐로 표현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면적분의 개체 숫자로 계산해 주면 돼요. 알겠나요? 네. 자, 그러면 개체군의 밀도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체군의 밀도 변화는 일단은 개체군이 서식하는 공간의 면적은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뭐에 의해서 변할까요? 그치. 면적이 일정하다면 개체 수에 의해서 변하겠죠. 자, 그래서 개체군의 밀도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구성하는 개체 수가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네. 자, 그럼 출생과 사망 중에 개체 수를 증가시키는 건 출생이야, 사망이야? 출생입니다. 그 다음에 외부에서 이 개체군으로 새로운 애들이 들어오는 거, 이런 것들 이입이라고 하고, 이제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이출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입과 이출 중에 개체군의 밀도를 증가시키는 건? 이입. 그렇죠. 그래서 출생과 이입이 많으면 개체군의 밀도가 증가하고, 사망이나 이출이 많게 되면 개체군의 밀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개체군의 밀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은 출생과 이입이고, 개체군의 밀도를 감소시키는 요인은 사망과 이출인데, 이입과 이출은 잘 일어나지 않지만 이 출생과 사망이 개체군의 밀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알겠나요? 네. 다 영향을 미치지만 그래도 출생과 사망이 개체군의 밀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네. 그래서 개체군의 밀도는 면적분의 개체수로 계산해준다 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개체군의 생장 곡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시간이고 여기는 개체수인데, 혹시 너네 이거 2에 대해서 배웠어? 자연 로그 전 모르겠어요. 할 때 배우죠? 아무튼 이게 의미는 뭐냐면, 이게 우리가 이 곡선이 지수함수의 곡선이라는 얘기예요. 지수 배웠니? 네. 지수함수 배웠어?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2의 4승 이런 식으로 여기가 1, 2, 3, 4, 5, 6, 7 할 때 1, 2, 3, 4, 5, 6, 7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게 이제 지수의 배로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지수 곡선을 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변화량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네. 그 정도로만 기억해주면 됩니다. 자, 보게 되면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개체수가 있는데, 이 개체수는 그래서 지수함수의 곡선이다 라고 그냥 생각해줘서 변화량이 생각보다 그래프의 변화량보다 개체수의 변화량 되게 크다는 얘기예요. 알겠어?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곡선을 배울 건데, 이론상 생장 곡선이랑 그 다음에 실제 생장 곡선이 있습니다. 이론상 생장 곡선은 무엇이냐면, 시간에 따라서 이 개체군의 개체수를 측정을 하는데 모든 게 다 주어져. 필요하면 공간도 주어지고 먹이도 주어지고, 그다음 노폐물도 금방금방 사라지고, 그다음 질병도 없고, 뭐 이렇게. 그래서 본인 수명을 다하면서 원하는 번식 능력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이상적으로 갖춰진 환경에서의 생장 곡선입니다. 알겠나요? 질병도 없고, 그다음에 뭐 포식자한테 잡아먹히지도 않고. 자,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겠죠. 이게 바로 이론상 생장 곡선이에요. 알겠나요? 네. 그래서
이 개체수를 증가하는데 그 어떤 저항도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얘는 J자 모양의 생장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알겠나요? 네. 자, 그런데 실제로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 안 그러겠지. 자, 어떤 공간에 개체수가 증가해.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지? 자원이 부족하지. 내가 먹을 자원이 부족해지고, 그 다음에 밀집되어 있으니까 질병에 전염될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 밀집되어 있으니까 포식자의 눈에 띌 확률도 증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배설물의 양도 증가하게 되고, 그치? 먹이도 부족하고 배설물의 양도 많아지게 되고 질병도 많아지게 되고, 이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뭐라 그러냐면 이 얘네들이 이론상 생장 곡선을 그리지 못하게 저항으로 작용한다 해가지고 환경 저항이라고 합니다.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생기는 이런 저항들을 바로 환경 저항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환경 저항 때문에 실제로는 이렇게 J자 모양으로 그리지 못하고 이렇게 증가해가지고 나중에는 일정하게 되는 곡선을 그립니다. 그래서 S자 생장 곡선을 그리는데 이런 것들을 실제 생장 곡선이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럼 시간에 따라서 이 환경 저항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지금 증가하고 있지? 왜냐하면 개체수가 증가하니까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그 모든 요인들이 점점 더 커지게 돼서 시간이 지나서 개체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환경 저항은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 환경 저항과 그다음 개체수가 증가하는 게 어느 순간에는 균형을 찾을 거예요. 맞나요? 자,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그 환경에서 이 개체군이 가질 수 있는 개체수의 그 최대 수용력이라고 해가지고 환경 수용력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여기 밑에 정의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론상 생장 곡선, 먹이 생활 공간이 충분하고 천적이 없는 이상적인 환경에서의 생식 활동이 제약을 받지 않아서 개체수가 계속 증가해서 J자 모양을 나타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환경 저항이 존재합니다. 개체군의 생장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자연 상태에서는 항상 존재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게 됩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뭐 서식 공간, 이제 먹이가 부족하게 되고 노폐물이 증가하게 되고 천적이 증가하게 되고 자기들끼리 경쟁하게 되고 그다음 질병 등이 쉽게 창궐할 수 있어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이론상 생장 곡선으로 환경 저항 때문에 가지 못해가지고 실제 생장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실제 생장 곡선은 자연 상태에서의 상황이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개체군의 밀도가 높아지면 환경 저항이 증가해서 S자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환경 수용력. 자, 주어진 환경 조건에서 서식할 수 있는 개체군의 최대 크기를 환경 수용력이라고 합니다. 자, 개체군의 크기는 뭘로 나타낸다고? 밀도로 나타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밀도니까 이제 면적분의 개체수죠. 그래서 개체수가 이렇게 크기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환경 수용력, 주어진 환경 조건에서 서식할 수 있는 개체군의 최대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게 되면 시간에 따라서 개체수가 있는데 물고기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물고기들의 개체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어떤 것들이 생기냐면 먹이도 감소하게 되고 서식 공간도 제한이 되고 질병도 증가하고 포식자도 증가하고 산소 등이 부족해지면서 얘네들이 더 이상 개체수가 증가하지 못하게 계속 누릅니다. 이런 것들을 환경 저항이라고 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개체수가 증가하니까 이 환경 저항도 커지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네. 자, 그래서 최대치는 요 정도밖에 살지 못합니다. 요 환경에선 그런 순간을 이제 환경 수용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체군의 최대 크기를 환경 수용력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이 개체군의 생장 곡선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뭐라 그러냐면 개체군의 생장률이라고 합니다. 요 접선의 기울기가 개체군의 생장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접선의 기울기가 개체군의 생장률입니다. 그러면 요 환경 수용력에 도달했을 때는 개체군의 생장률은 몇이에요? 기울기가 0이니까 생장률도 0입니다. 됐나요? 이걸 이해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개체군의 생장률인데 개체수의 증가 속도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요 생장률은 어떻게 구하냐면 출생률에서 사망률을 빼주면 됩니다. 자, 만약에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커요. 그럼 개체수는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합니다. 그래서 생장률, 즉 그래프의 접선이 양수를 가지게 됩니다. 알겠나요? 네. 자, 그 다음 출생률이랑 사망률이랑 같아요. 출생률이랑 사망률이랑 같으면 생장률이 몇이야?
0이죠. 0입니다. 그래서 개체군의 밀도가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고 일정하게 됩니다. 자, 만약에 출생률보다 사망률이 더 낮아요. 즉 사망률이 더 큽니다. 그러면 그래프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겠어? 0보다 작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그래프가 나중에는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개체군은 이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개체군의 밀도는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개체군의 생장률이 0이에요. 이게 출생률도 0이고 사망률도 0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태어나는 만큼 죽는 비율이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네. 자, 그래서 출생률과 사망률이 0이 아니라 출생률과 사망률이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됐나요? 자, 그래서 요때가 어떤 순간이냐면 환경 수용력 의미를 합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개체군의 생장률은 요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에 해당하는데 요 지점은 기울기가 다 0이죠. 그러니까 생장률이 사망률보다 큽니다.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큽니다. 자, 그런데 요 순간에는 어떻게 돼? 0이지? 그러니까 출생률이랑 사망률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요 순간이 환경 수용력을 의미를 합니다. 알겠나요? 네. 이해됐어요? 태어나는 비율, 그다음 죽는 비율이 여기에서 요걸 빼주면 생장률이 나오고 얘가 접선의 기울기란 얘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효모 개체군의 생장 곡선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뚜껑에는 8개의 시험관에 1%의 포도당 수용액을 5ml씩 넣어놓은 중류수 100ml에 건조 효모를 섞어가지고 만든 효모액을 항온수조에 보관해서 2시간마다 시험관을 꺼내서 효모 배양액을 한 방울 덜어 현미경으로 관찰하여 효모의 개체수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효모를 키웠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시험관이란 일정한 공간에서 효모의 개체수가 어떤 식으로 증가하는지 볼게요. 자, 효모는 포도당을 양분으로 해서 증식을 하게 됩니다. 그냥 그래프를 봤더니 시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10시간 정도가 됐을 때 효모의 개체수가 변하지 않았어요. 요때가 환경 수용력을 의미한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자, 얘네들을 그래프로 나타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대략 6시간까지는 개체수가 빠르게 증가하다가 6시간이 지나면 점차 느리게 증가합니다. 감소가 아니라 증가하는 비율이 느려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개체수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시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효모의 개체군 생장은 S자 곡선을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효모 개체군의 환경 저항은 어떤 거냐면 포도당을 한 번 넣어주고 더 이상 넣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포도당 양이 제한적이므로 효모 개체군의 일정 크기에 도달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생장에 필요한 양분이 부족해지고 그 다음에 효모 개체군의 밀도가 증가하면서 서식 공간도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환경 저항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봤을 때 찾을 수 있으면 돼요. 알겠나요? 자, 보게 되면 여기가 환경 240마리가 환경 수용력이 되고 먹이 그다음 서식 공간 이런 것들이 환경 저항으로 작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자, 그럼 이제 좀 개구리밥 개체군의 생장 곡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pH도 다르고 이제 날짜도 다르네. 한번 볼게요. 자, 좀 개구리밥 개체군의 개체수는 서서히 증가하다가 자, pH 4 볼게요. 서서히 증가하다가 일정해졌고 pH 5만 볼게요. 그럼 서서히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 약간 일정해졌고 pH 7 볼게요. 좀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 일정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pH끼리 볼게요. pH 4, pH 5, pH 7 보게 되면 다 요런 특징을 다 가집니다. 좀 개구리밥 개체군의 개체수는 서서히 증가하다가 급격히 증가한 후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좀 개구리밥의 생장 곡선은 S자 모양을 나타냅니다. 알겠나요? 자, 그런데 이제 pH도 환경 저항으로 작용하는지 아닌지 한번 볼게요. pH 5에서는 좀 개구리밥 개체수가 제일 많이 증가했어요. 근데 7과 4에서는 증가하는 게 pH 5보다 낮았지? 맞니? 그러니까 요 결과를 통해 가지고 pH도 좀 개구리밥의 환경 저항으로 작용하는구나 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나요? pH에 따라서 이 좀 개구리밥 개체군의 생장 속도가 달라진다는 결과를 통해서 pH도 환경 저항으로 작용한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요거야 pH 5일 때
요게 일정해진 이유는 우리가 아까 쭉 설명한 대로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는 거지. 뭐 서식 공간이 부족할 수도 있고 무기 염류가 부족할 수도 있고. 알겠죠? 네. 자, 그런데 pH5와 pH7을 비교했을 때 같은 조건이지만 얘가 더 낮았던 이유는 pH도 환경 저항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됐나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개체군의 생존 곡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개체군의 밀도했고 생장 곡선했고 이제 생존 곡선에 대해서 해볼 거예요. 자, 생존 곡선은 무엇이냐면 임의의 개체군에서 동시에 출생한 개체들의 상대 수명에 따라서 생존한 개체 수를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종에 따라서 초반에 많이 죽고 살아남은 애들이 끝까지 수명을 다하느냐, 혹은 초반부터 안 죽고 쭉 살다가 마지막까지 본인의 수명을 다하느냐, 혹은 시간에 따라서 죽는 비율이 일정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알겠나요? 네. 자, 상대 수명 볼게요. 우리가 알고 싶은 생물들을 다 상대 수명을 100으로 뒀다는 얘기는 다 100살이라고 가정했을 때 얼마나 많이 살냐, 얼마나 많이 죽냐, 이거를 표현했다는 얘기예요. 네. 알겠나요? 네. 자, 1형, 2형, 3형이 있습니다. 여기 생존 개체 볼게요. 칸은 한 칸이 지금 몇 배 차이야? 10배, 10배 차이입니다. 알겠죠? 지수함수 10의 n승 같지 않아? 그렇지 않나요? 여기가 지수함수 그래프라서 생각보다 차이가 크다. 이 정도만 인지하고 있으면 돼요. 자, 1형 볼게요. 자, 1형은 초반에 잘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잘 안 죽고 마지막에 본인 수명이 다 있을 때 후두둑 죽지. 후두둑 죽는데. 자, 요런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초반에 엄청 죽어요. 태어나자마자. 그치? 상대 수명 어렸을 때 개체군이 처음에 1000마리 태어났는데 거의 10마리 수준으로 100분의 1로 죽어요. 이런 애들이 있고, 살아남은 애들은 거의 끝까지 본인의 수명을 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1형에 해당하는 건 어떤 애들이 있을까? 어릴 때 부모 이러려면 어릴 때 부모님이 많이 케어를 해줘야겠지. 많이 케어를 해줘야지 본인이 스스로 살아갈 때까지 안 죽는 거야. 대표적인 게 누구야? 사람입니다. 사람 어렸을 때 최대한 생존시키려고 엄청 노력을 하죠. 그런 다음에 본인 스스로 살아갈 때까지 이제 그때 이제 독립을 하면서 사는 거고. 자, 얘는 누굴 것 같아? 부모의 보호가 없는 애들. 어떤 애들이 있을까요? 새 키우잖아. 개미 엄청 케어해 주잖아. 물고기? 물고기입니다. 물고기 알 낳고 떠나잖아. 그치? 맞아? 모기? 그런 애들도 알 낳고 떠나죠. 그 다음에 성게 이런 애들 있지. 몇천 개, 몇만 개 알을 그냥 흙 뿌립니다. 그리고 끝난 거야. 왜냐면 자기네들 케어하지 않기 때문에 생존, 그나마 개체수를 많이 유지하려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새끼를 이제 태어나게 하는 거지. 왜 케어를 안 하는지 선생님도 모르겠어. 강하게 키우는 거 아니야? 강하게 키우는 걸까? 그냥 걔네들이 선택하는 번식 방법이 그거인 거야. 근데 약간 특징이 고등 동물로 갈수록 부모가 더 많이 케어를 하는 것 같긴 해요. 자, 그러면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 얘들 한번 볼게요. 자, 1형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적은 개체수를 낳지만 부모의 보호를 받아서 초기 사망률이 낮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개체가 성체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생리적 수명을 다하고 죽어서 후기에 사망률이 높아요. 그리고 수명이 길어요. 그래서 사람, 그다음 코끼리, 그다음 돌산양 등의 대형 포유류가 1형에 해당을 합니다. 알겠나요? 그 다음에 3형 보도록 할게요. 많은 수의 자손을 낳지만 부모의 보호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 사망률이 높아요. 성체로 생장하는 개체수가 적습니다. 이 3형은 대표적인 게 굴, 어류 등의 어패류가 있습니다. 자, 2형은 어떤 거냐면 출생 이후 개체수가 일정한 비율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사망률이 비교적 일정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다람쥐 등의 초식 동물류가 있고, 그 다음에 기러기, 그 다음에 히드라라는 게 있어요. 알겠나요? 네. 히드라 들어봤니? 들어는 봤어요. 들어는 봤어? 혹시 그 뭐냐, 너네 스타크래프트 하니? 거기에 히드라가 나오죠? 이름은 아니야. 근데 그거 다른 거 알겠지? 자, 그게 뭐냐면 현미경으로, 그러니까 맨눈으로 거의 보일랑 말랑한 애들인데 물 속에 살아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막 뭐 이렇게 살아가지고 어디 딱 붙어가지고 살면서 그냥 둥둥 떠다니는 걸 잡아먹는 애들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찾아보면 좀 귀여워요.
한번 찾아보세요. 알겠죠? 현미경을 보일랑 맨눈으로 보일랑 말랑한 애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애들이 있어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1형, 2형, 3형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부모의 케어가 많아가지고 초기에 사망률이 낮은 게 1형. 그 다음에 3형은 부모가 거의 케어하지 않아가지고 초기에 사망률이 높은 게 바로 얘네들이에요. 알겠나요? 어때 민성이 찾아보니까 귀엽지? 민성 한번 보여줘 친구들한테. 얘들아, 히드라가 이렇게 생겼어요. 알겠죠? 민성이가 보여주는 거. 영상으로 보는 사람들은 본인이 한번 찾아보세요. 히드라.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뭘 볼 거냐면 상대 수명에 따른 사망률을 볼 거예요. 사망률. 알겠나요? 자, 볼게요. 자, 개체군의 생존 곡선에서 기울기의 절대값이 사망률을 의미를 합니다. 자, 1형은 기울기가 절대값이 커요, 작아요? 작아, 그치? 작아. 자, 그 다음에 자, 3형은 초반에 기울기가 마이너스긴 하지만 절대값 씌우면 어때? 크지? 맞니? 자, 그래서 사망률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개체군의 생존 곡선에서 기울기의 절대값을 의미를 합니다. 요 생존 곡선에서 기울기의 절대값이 사망률이에요. 자, 그러면 1형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그래프의 기울기가 완만하지? 그러니까 사망률이 커요, 작아요? 작아요. 그런데 기대 수명을 다할 때는 그래프의 기울기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됐나요? 자, 3형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그래프의 기울기가 급격하죠? 초기에 사망률이 높지만 나중에 성체로 살아남은 애들은 거의 사망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2형은 그래프의 기울기가 어때요? 일정하죠? 네. 자, 그래서 얘를 어떤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냐면 사망률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상대 수명에 따른 사망률이에요. 자, 2형 아까 그래프의 기울기가 생존 곡선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일정했죠? 네. 그러니까 사망률이 일정한 거예요. 자, 1형 초반에는 사망률이 낮지만 후기로 갈수록 사망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형 초기에는 사망률이 높지만 후기로 갈수록 기대 수명을 다할수록 살아남은 애들이 잘 죽지 않기 때문에 사망률이 낮아지게 돼요. 알겠나요? 네. 요 그래프와 요 그래프 서로 전환 잘 할 수 있겠어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 볼게요. 너네 그 영생을 하는 동물이 있어. 각각류 중에 우리가 잘 먹는, 잘 먹지 못하지, 비싸니까. 랍스타는 영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죽지 않아요. 왜냐면 탈피를 하면서 계속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운이 좋으면 계속 살아남는 거지. 인간 때문에 잘 잡아먹히긴 하지만. 갑자기 랍스타 얘기하니까 배고프다. 요새 킹크랩이 가격이 뚝 떨어졌습니다. 60마리. 그 왜 떨어졌어? 전쟁 때문에 가지고 있었는데 누가 가지고 있었어? 러시아가. 왜냐면 러시아의 수출품을 안 받잖아, 유럽에. 그러니까 어디로 몰려왔어요? 우리나라로. 그러니까 킹크랩 사드세요, 알겠죠? 배고픕니다. 너무 배고파. 킹크랩 맛있겠다, 그렇지? 킹크랩이 뭐야? 어패류지? 그러니까 걔네들이 살아남은 애들이 대단한 애들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개체군의 연령 피라미드 한번 볼게요. 이거 혹시 그래프 사회 시간에 본 적 있지 않니? 지금 우리 어떤 상태야? 지금 세태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성공을 잘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야지 선생님 연금을 받고 살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꼭 성공하고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너무나 큽니다. 알겠나요? 왜냐면 우리나라 출생률이 0.7 이하인가? 그러면 7, 8?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잘 알아. 그래서 출생률이 엄청 낮아지고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나중에는 정말 노령국가 돼가지고 여러분들 그다음 여러분들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자녀들이 부양해야 될 인구수가 엄청 많아질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지방도 중소도시, 지방에 있는 중소도시는 또 사람이 더 없어지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자, 볼게요. 자, 개체군의 연령 피라미드. 개체군의 연령별 개체수 비율을 차례대로 쌓아 올린 연령 부포를 그림으로 나타낸 겁니다. 생식 전 연령층의 비율에 따라서 개체군의 크기 변화를 예측할 수 있어요. 자, 발전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생식 후 연령층, 그 다음에 가운데는 생식 연령층, 그 다음에 생식 전 연령층입니다.
얘는 지금 생식전 연령층이 크죠? 그리고 애들이 더 많은 자손을 낳기 때문에 앞으로는 개체군의 개체수가 증가하면서 개체군의 크기가 점점 커질 수 있겠구나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발전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안정형을 볼게요. 생식전 연령층과 생식 연령층의 개체수가 비슷하기 때문에 개체군의 크기 변화가 적을 것이다. 그래서 안정형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 다음 쇠퇴형이에요. 지금 보게 되면 생식전 연령층이 개체수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애를 낳을 수 있는 애들이 더 적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체군의 크기가 점점 작아진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쇠퇴형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쇠퇴형으로 가고 있어요. 큰일 났어요. 그쵸? 얘들아, 결국 쇠퇴형을 된다는 얘기는 결혼을 하거나 결혼 안 하거나 그냥 결혼을 했을 때 애를 잘 낳지 않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지. 애를 왜 안 낳을까? 비용적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결국엔 애 키우기가 힘든 환경이니까,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결혼하고 애 낳을 때는 좀 애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애를 다니면서도 일을 하거나 혹은 아기를 육아할 때 부모님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휴직을 할 때 다시 내가 돌아가서 충분히 다시 직업을 갖고 이럴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부모님 두 분 다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아. 그렇지 않냐? 다시 생명과학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자, 개체군의 크기는 계절에 따른 환경 요인의 변화나 피식과 포식의 관계 등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변하게 되는데, 피식은 뭐야? 먹히는 거. 이게 피가 이제 당하는 느낌이지요. 그래서 먹는 걸 당하는 거. 그다음에 포식은 먹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토끼와 스라소니 이런 거죠. 시라소니? 스라소니 뭐지? 똑같은 뭘. 아무튼 패스. 자, 그럴게요. 자, 환경 요인에 따른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 대표적인 예시로 돌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돌말 그냥 약간 물속에 사는 조그만한 애들이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광합성을 하는, 알겠죠? 자, 돌말 찾아보게? 한번 찾아보세요. 내년 수업할 때는 여기다 사진을 하나씩 넣어줘야겠어. 자, 얘네들은 1년을 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겨울, 그 다음 봄, 그 다음 여름, 그 다음은 가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요 파란색이 돌말의 개체수입니다. 그 다음에 요 붉은색이 영양염류의 양이고, 이 보라색이 빛의 색이, 그 다음 녹색이 수온이고, 요 파란색은 이제 돌말의 개체군이에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에는 돌말의 개체수가 적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양염류의 양은 많지만 빛이 약하고 수온이 낮아가지고 얘네들이 잘 번식을 못해요. 그 다음에 봄이 왔습니다. 자, 봄이 왔어요. 자, 봄이 오게 되면 영양염도 충분하지, 그 다음 빛의 세기도 강하지, 수온도 높기 때문에 얘네들이 광합성을 잘 합니다. 그래가지고 돌말의 개체수가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증가했는데 봄이면 따뜻하고 수온도 높고 햇빛도 많을 거 아니야. 근데 다시 뚝 떨어집니다. 자, 그 이유는 뭐예요? 뭐가 떨어졌어? 영양염류의 양이 뚝 떨어졌습니다. 광합성을 하려면 영양염류도 있어야 돼요. 알겠죠? 빛도 수온도 적당해야 되고 영양염류도 있어야 되는데, 영양염류가 많았는데 얘네들의 개체수가 증가하면서 영양염류의 양이 쭉 떨어지니까 이제 개체수가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름에는 영양염류의 양이 고갈이 되고 그 다음에 빛의 세기가 강하고 수온이 그래서 높아도 돌말의 개체수가 적습니다. 영양염류가 고갈됐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가을. 자, 축적된 영양염류에 의해서 돌말의 개체수가, 왜냐면 개체수가 적으니까 영양염류를 안 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영양염류가 조금 증가해서 얘가 조금 증가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개체수가 잠깐 증가하지만 빛의 세기가 다시 약해지고 수온이 낮아지면서 다시 돌말의 개체수가 감소하게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원인과 결과 이런 것들을 잘 찾아보면 찾을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피식과 포식에 따른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신토끼라는 것과 스라소니가 있습니다.
토끼가 이 스라소니를 잡아먹을까? 스라소니가 토끼를 잡아먹을까? 그렇죠. 스라소니가 토끼를 잡아먹겠죠. 자, 그럼 토끼가 많아지면 스라소니의 양이 개체수가 증가하고, 스라소니의 개체수가 증가하면 다시 토끼의 개체수가 감소하면 또 다시 그리고 스라소니의 양이 개체수도 감소하겠죠. 이런 과정을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애들이 많아야 될 것 같아? 피식자와 포식자 중에 이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려면 먹이의 양이 많아야지 그 위에 있는 애들을 또 이렇게 부양을 할 수가 있어요. 알겠나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X축이랑 Y축을 잘 봐야 합니다. 피식자, 포식자가 잘 구분이 안 돼. 근데 X축이랑 Y축을 봤더니 단위수가 달라요. 맞죠? 같은 애지만 얘는 3이고 얘는 40이야. 곱하기 1000마리니까. 누가 더 많아? 눈신토끼가 스라소니보다 훨씬 더 많은 생태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눈신토끼가 피식자고 그 다음 적은 애가 포식자라고 생각을 해줘도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피식자는 포식자보다 개체수가 많아야지 이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요. 자, 그런 다음에 한번 얘네들 볼게요. 눈신토끼의 양이 증가했어요. 개체수가. 그러니까 먹이가 많아지니까 먹는 애들도 증가합니다. 먹는 애들이 증가하니까 많이 잡아먹히죠. 그러니까 먹이의 양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먹이로 삼는 이 먹는 애들도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개체수가 변하게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변화를 따라가는 게 포식자입니다. 그러니까 피식자가 먼저 증가해야지 얘를 따라가는 거지. 그다음 피식자가 감소하니까 이거에 따라서 포식자도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피식자, 포식자 또 찾을 때는 변화를 따라가는 것이 포식자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요 그래프 봤을 때 여러분들이 피식자와 포식자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개체수를 보세요. 개체수가 많은 게 일반적으로 피식자, 개체수가 적은 게 포식자입니다. 그 다음에 변화를 따라가는 게 포식자예요. 알겠나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찾아줄 수 있으면 됩니다. 글로 한번 읽고 정리할게요. 자, 눈신토끼의 개체수가 증가하면 스라소니의 개체수가 증가하고, 그럼 눈신토끼의 개체수가 감소하니까 또 스라소니의 개체수가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피식자인 눈신토끼의 개체수의 증감에 따라서 포식자인 스라소니의 개체수도 증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신토끼와 스라소니의 개체군의 크기의 변동은 대략 10년 주기로 반복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피식자, 포식자 찾을 수 있어야 된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고생했어요.